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패시브 디자인에서 여러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앞에 얘기를 했지만 교재는 실내 건축 환경 설비 문헌당에서 제공된 PDF 파일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쉽게 설명한 건축 환경이라는 교재는 그 PDF가 제공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이렇게 사용하시기 바라고, 이 실내 건축 환경 설비라는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 환경 설비 이 PDF는 이 문헌당에서 제공된 그 파일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렇게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사람은 이 교재를 구입을 해서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열환경, 열 관련된 환경인데, 먼저 열에서 요구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열의 물리적 기초 사항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물리적 환경 변수를 좀 보면, 열 환경의 구성 인자인 온도, 습도, 기류, 주위 벽의 복사열, 이런 게 이제 요 네 가지가 물리적 환경 변수에 해당이 되고, 이 구성 인자에 의해서 열 환경이 지배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먼저 온도를 보면, 온도는 물체의 열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온도의 상승은 열을 가함으로써 나타난다,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이때 물질에,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이제 물도 될 수도 있고 공기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되는 거죠. 거기에 물질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 열을 우리가 현열, 그래서 sensible hea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용된 열량을 현열량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체는 상태가 변화할 때, 상태 변화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고체, 액체,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체에서 액체로 또는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일어날 때 온도의 변화 없이 일정한 양의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 물체의 잡열, 이렇게 latent hea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열량을 잡열량 이렇게 명명합니다. 단위는, 열량에서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습도가 있는데, 습도는 이제 대기는 공기와 수증기의 혼합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습기 함량은 단위 중량 1kg이라고 일단 하면, 단위 중량의 건조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 혼합물의 비, 요게 이제 습기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걸 절대 습도 이렇게 해서 이제 absolute humidity에서 AH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공기는 어떤 주어진 온도에서 일정량의 수증기만을 포함할 수 있으며, 더 이상 포함할 수 없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이제 포화 수증기량 이렇게 얘기하고, saturation humidity에서 SH, 그래서 이제 약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습도, 포화 수증기량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상태의 공기 중의 습도는 그 온도에서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에 대한 비율로 표시할 수가 있고, 즉 어떻게 표시되느냐,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백분율, 이것을 우리가 상대 습도다, relative humidity에서 RH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 절대 습도. 그래서 요 상대 습도 RH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절대 습도를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눈 비율, 백분율. 그래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 습도를 포화 수증기량으로 나누고 거기에 대한 백분율로 하면 이게 이제 상대 습도가 된다. 그래서 요 식을 좀 기억을 이렇게 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류가 있죠. 기류, 에어플로우. 기류는 이제 공기 흐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내든 실외든 간에 공기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공기의 흐름은 이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서 바람이 불고, 또는 물론 이제 뭐 기계적인 강제 환기라든가 강제 어떤 공기를 흡입, 유입 또는 방출 이런 거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 단위는 이제 메타퍼세크가 되겠고, 단위 시간당의 용적 풍량, 그래서 풍량이라는 것은 바람의 양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바람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어떤 튜브라고 생각하면, 이런 튜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면적, 그 다음에 여기에 면적이 있겠죠. 이 튜브에 여기 이쪽에 A점에서의 튜브의 단면적하고 B점에서의 튜브의 단면적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이 기류, 공기의 흐름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A1에서의 A점에서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요 B점에서의 속도를 우리가 V2라고 한다면, 요 공기의 흐름은 요 A1, 요 면적과 요 속도를 곱한 거하고, 요 B점에서의 요 A2와 V2를 곱한 게 대등하게 이동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물리적으로. 자, 그러한 특징이 있고, 어쨌든 이제 그 양, 바람의 양을 우리가 이제 풍량이라고 하고, 용적 풍량이다 이렇게 해서 초당 입방메타가 되는 거죠. 용적이니까 어떤 큐빅을 생각한다면 1m, 가로가 1m, 세로가 1m, 높이가 1m인 그런 입방메타에 해당이 되고, 풍의 양이니까 초당 얼마나 흘러갔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시간당 중량 풍량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중량이죠. 그 공기 흐름에서 나타나는 물질의 그 무게를 나타내고 초당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류, 공기의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까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표 2.1에 보면 뷰포트에 의해서 관찰된 12단계의 풍력 척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풍속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물론 지금은 이제 풍속계라는 게 있어요.
풍속계가 있어서 풍속계 뭐 300 풍속 이렇게 컵이 3개가 달린 거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 불면 이게 뺑뺑을 돌아가면서 속도를 재는 그런 풍속계도 있고, 예, 어떤 그 음을 쏴가지고 음파죠. 음파를 쏴서 공기 덩어리에 이제 여기에 상공에 공기 덩어리가 있겠죠. 그게 음파가 이 공기 덩어리를 맞고 다시 되돌아오는 속도, 시간이죠. 시간을 가지고 풍속을 측정하는 그런 기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풍속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떤 물리적인 기계적으로 이제 바람의 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고, 그렇지 않고 이제 육안으로 우리가 조금 바람을 좀 예측할 수 없겠느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뷰포트 이제 풍속 척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완전히 잠잠한, 그러니까 연기가 굴뚝에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굴뚝에서 뭐 요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떼면, 또는 뭐 어떤 난방을 하기 위해서 불을 떼면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겠죠. 이 연기가 뭐 바람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면 이 연기가 이렇게 흩어지겠죠. 옆쪽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연기가 수직으로 오게, 아무런 그 바람의 영향이 없이, 아무런 영향 없이 고요하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또는 이제 수면, 바다의 그 물이 잠잠할 때, 이때의 풍속은 0.5 정도, 상당 풍속이니까 정확한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다, 이죠. 그런 척도로 만들어 놓은 게 뷰포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속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간 뭐 나뭇잎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 나뭇잎이 약간 움직이는 정도, 살랑살랑 움직이는 정도의 바람이 분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느끼기에 3.3 메타/세컨드 정도의 바람이, 상당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풍속계라는 기계를 가지고 측정한 게 아니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수면에 물결이 조금 이는 잔잔한 물결이 이렇게 수면에서 물결이 이렇게 좀 인다, 이런 경우는 약 5.2 메타/세컨드 정도의 바람이 분다. 그래서 미풍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나무 줄기가 휘어지고 작은 가지가 부러지고 이 정도의 바람이 분다, 폭풍에 해당이 되는데, 요때는 이제 15.2 메타/세컨드 정도의 바람이 분다라고 보고, 풍력 척도는 7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0부터 12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게 뷰포트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격풍, 건물이 파괴되고 모든 나무가 뿌리채 이렇게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바람에 쓰러지고, 사람이나 동물이 사람도 날아가거나 동물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휩쓸려서 날아가는 정도가 되면 뷰포트 11에 해당이 되고 29 메타/세컨드 정도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0부터 12까지 척도를 나눠 놓고 거기에 상당한 풍속을 예측해 놓은 게 이제 뷰포트 풍속 척도가 되겠습니다. 저도 참고를 이렇게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벽에 복사열이 되는데, 복사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이제 이렇게 태양빛이 오죠. 지표면에 와서 뭐 일부 흡수가 되기도 하고 복사열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의 실내 공간에서는 평균 복사 온도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MRT라고 우리가 정해서 얘기를 하도록
해서 여기서 MRT는 여기 쓰인 것처럼 mean radiant temperature에서 앞자를 따서 얘기를 하고 평균 복사 온도다.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공간에 대한 물체의 복사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MRT는 흑구 온도계 또는 글로브 온도계, 요건 이제 온도를 측정하는 기계죠. 그 온도계 종류에 해당이 되는데, 요걸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 흑구 온도계는 이제 지름이 이제 150에서 250mm인 무광 흑채 구리공으로 이제 가운데에 온도계를 꽂은 그런 상태로 측정하는 온도계가 되겠고, 안정된 상태로 놓아두면 공기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5분 내에 그 흑구 온도계의 주위 표면에 평균 복사 온도가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와 같은 온도로 이제 눈금이 안정이 되고, 이것을 이제 흑구 온도 GT는 이제 MRT라고 이렇게 놓고 흑구 온도로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로부터 복사를 받으면 흑구 온도는 건구 온도 DBT, 이것도 이제 조금 약자를 써서 DBT, 그래서 dry ball temperature에서 앞자를 써서 DBT 보다 높게 되고, 복사열에 손실이 있으면 흑구 온도는 건구 온도보다 낮게 된다. 그래서 손실이 있으면 당연히 낮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기 흐름이 있으면, 공기 흐르면 이렇게 흑구 온도계가 있으면 공기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 표면에 있는 이 흑구 온도계 표면에 있는 열을 빼앗아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공기 흐름이 있으면 흑구 온도의 값이 건구 온도의 값과 거의 비슷하게 가깝게 변한다.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복사열에 대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열의 이동이 있습니다. 열은 이제 물론 그 이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렇게 열이 이동이 되는 게 이제 기본 물리적 현상이 되는데, 그걸 토대로 좀 살펴보면, 열의 이동은 해서 히트 트랜스미션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 종류에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이제 좀 암기를 이렇게 해놓기 바랍니다. 열이 전도되기도 하고, 대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까 마당에 태양에 의해서 태양빛이 비치면 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복사열이 이제 하면서 온도가 이렇게 바람이나 이런 거 또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남비에 물을 끓이게 되면, 물을 넣어서 물을 끓이게 되면 열이 가열이 되면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죠. 물이 이동이 되면서 이제 팔팔 끓게 되는 그런 거. 마찬가지 복사도 마찬가지. 그 기류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도, 대류, 복사. 대부분 이제 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나 어떤 물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열의 이동이 있다. 그래서 전도를 좀 보면, 컨덕션에서 물질의 이동 없이 온도가 다른 일정한 물. 그래서 주요 재료의 열 전도율을 보면 물질의 이동이 없는 거죠. 물질은 그대로 있는 거죠. 어떤 뭐 구리면 이 구리가 뭐 나비된다든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온도가 다른 일정한 물질을 우리가 이제 전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재료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열 전도율이 이렇게 됩니다. 403 정도. 이제 메타 도시 왓 또는 열 전도율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메타 아워죠. 그 다음에 도시로 해서 킬로칼로리로 표시하면 346.5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납 36, 31. 그래서 쭉 해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 1대 2대 4. 이건 배합비죠. 콘크리트 배합비가 1대 2대 4인 경우에는 여기 나머지 1.4, 1.2. 굉장히 이제 전도가 이 구리나 납의 철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급격하게. 그리고 이제 공기 같은 경우 0.02, 그다음에 이제 큐칼로 표시하면 0.01 정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기억을 해야 될 게 콘크리트, 그 다음에 유리죠, 유리, 그 다음에 공기 정도 이렇게 좀 기억을, 나머지도 필요하지만 표를 찾아서 사용을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물체 사이에서 고온의 분자로부터 저온의 분자로 열이 전달되는 형태가 이제 전도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그 이제 전도다. 물질을 통한 분자 운동의 전파다. 이게 이제 전도에 해당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통한 열량은 다음에 의해서 이제 정해진다. 그래서 연류 방향의 수직한 단면적, 그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이렇게 정하고, 단면적이니까 어떤 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면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물체의 두께는 D로 표시하고, 연류 경로 길이 단위는 이제 메타다. 길이는 이제 단위 메타로 이렇게 표시하고, 두 점 간의 온도차, 예를 들면 이제 마주보는 두 면이 있다. 그러면 T1, T2의 그 온도차가 이제 델타 T 이렇게 표시하고, 온도니까 도씨 이렇게 표시 단위를 주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 K라고 표시하고, 단위 시간 동안 그 물체의 단위 면적을 통과한 열량을 우리가 이제 열 전도율이라고 하고, K로 표시한다. 이건 앞에서 표에서 봤듯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류가 있죠. 대류는 이제 그 컨벡션에서 고체의 표면에서 유체, 즉 액체나 기체 상태의 매체, 혹은 그 반대로 유체에서 고체의 표면으로 열이 전달되는 형태를 우리가 대류다 이렇게 보고, 대류에 의한 열량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그래서 이 중요한 또 우리가 이제 환경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는데, 대류 열 전달율이 있습니다. HC로 이렇게 표시하고, 컨벡션 컨덕턴스에서 단위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건물 표면과 공기 사이의 대류 열 전달률 값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실내가 되겠어요. 실내. 그래서 이 바닥 일대에 올라오는 대류 열 전달률은 이제 HC가 4.3 정도 되고, 이 지붕과 천정면에서 나타나는 대류 열 전달률은 HC가 1.5 정도, 그다음 벽면에서는 3.0 정도 된다. 이 값들을 조금 기억을 이렇게 해두면 되겠어요. 요게 이제 대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 열이 고온의 물체 표면으로부터 저온의 물체 표면으로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복사, 라디에이션. 요게 이제 복사가 되는 거고, 복사의 개념이 되죠. 그 다음에 물체의 표면에 입사되는 열 에너지는 그 표면에 의하여서 흡수된다.
흡수량은 재료 표면의 특성에 좌우됐다. 그래서 재료 특성에 이제 그 표면의 특성이 굉장히 뭐 표면이 뭐 어떤 열을 잘 흡수되는 표면인지 또는 이렇게 그 요철이 많이 있는지 매끄러운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즉 무광택 흑색 표면은 거의 모든 적외선을 흡수하나 매우 깨끗한 은색 표면은 적외선을 가장 적게 흡수한다. 그래서 반사를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사판 이런 경우에 여기 표면이 이렇게 아주 은색 표면으로 되어져 있어서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반사돼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복사에 해당이 된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열관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관률. 자, 이것도 환경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인데, 열관류, 에어 투 에어 트랜스미션. 그래서 벽체를 중심으로 실내 공기의 온도가 실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벽체가 뭐 이쪽이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실외 실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T1 온도가 왔을 때 여기에 요게 이제 뭐 벽돌이 될 수도 있고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단열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매개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 그 물질의 특성에 의해서 대류가 이렇게 열을 통과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달라져서 실내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전달되는 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매개체에 의해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매개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매개체하고 요 매개체가 같을 수도 있지만 요게 다를 수도 있죠. 요게 길이나 폭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이제 관류. 뭐가 전달되느냐? 열이 전달된다 해서 열관류. 벽체의 열관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있을 때에 고온의 유체로부터 저온의 고체 표면으로 열이 전달되고 벽체 내부의 전도를 거쳐서 다시 고체 표면에서 저온의 유체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열관류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열관류의 개념 지금 앞에서 나온 거하고 잘 여기 열관류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관류는 지금 우리가 이 벽체에서 얘기했듯이 Q로 표시하고 Q 관류는 Q 전달 플러스 Q 전도 플러스 Q 전달. 그래서 여기 이제 Q 전달되고 그 다음에 또 전도되고 또 전달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더한 게 열관류 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것을 다음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연료에 되어 있는 표면적이 있겠죠. 표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실내외 온도차. 그래서 이쪽에서 T1, 여기서 T2. 지금 요 교재는 이제 T1, T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T1과 T0의 차, 그리고 우리가 델타 R이라고 표시하고, 요때에 이 TI네요. TI는 T0보다 이제 클 때, T1이나 T2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쪽이 이제 큰 열, 시간이, 온도가 큰 경우, 온도가 큰 경우, 이렇게 온도차가 생긴다. 이때의 열 관리율 K는, 이것을 이렇게 K로 하면은 이렇게 표시된다. 단위는 이렇게 표시된다. 이거 앞에서 우리가 나왔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 관류율, 총 열 관류에 대한 것들을 좀 보면, 총 열 관류 저항의 역수가
열 관리율이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 또는 U 값, 이렇게 U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고, 건물의 열 전달률을 다룰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좀 개념을 잘 정리를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 관리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총 열 관류 저항의 역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이렇게 총 열 관류율분의 1. 이게 열 관류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R 뭐 1, 2, 3. 그래서 아웃사이드 쪽하고 인사이드 쪽 다 더한 값이 이제 전체 R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고, 요 R 전체의 이 값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F 0분의 1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요거의 역수가 요거 K가 되고, 요 R의 요 식으로 표시한 요게 요렇게 가서 요것분의 1, 이 역수로 표시된 게 요 열 관리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F0라든가 FI는 여기 나온 것처럼 표면 열 전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면 열 전도율은 대부분 이제 물질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도 구배라는 말을 쓰는데, 온도 구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는데, 자, 건물 외피에서, 외피라는 것은 이제 표면을 말합니다. 어떤 건물의 요 표면을, 벽면의 표면, 뭐 유리로 되어 있으면 유리면이 될 수도 있고, 벽면이면 벽면이 될 수도 있고, 마감재가 있으면 마감재가 될 수도 있겠죠. 표면에서 내부, 외부 온도차는 구조체 내에 점진적인 온도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죠. 이때 재료가 균질하고 내부, 외부의 온도가 일정하면 구조체 내 각 점의 온도는 일정한 상태로 각각 유지된다. 또 이 온도의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으면 동일 재료층에서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직선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온도 구배다. 그래서 temperature transient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벽에 대한 그림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온도 차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요거 같은 게 지금 열 관류를 이제 얘기하는 그림이지만, 요때 온도가 외벽, 여기 실내라고 하고 실외라고 한다면, 실외의 온도 T1하고, 만약에 T1이라고 하고, 실내 온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온도가 T2라고 한다면, 요 T1과 T2의 이 온도 차를 우리가 이제 온도 구배다. 온도 구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자, 여기까지 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가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과제물인데 한번 열 관리라고 과제물, 그렇죠? 과제물은 열 관리율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배운 온도 구배, 그렇죠? 온도 구배에 대해서
구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례라든가 요걸 과제물을 한번 해서 카페에 제출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열 관리율에 대한 이해와 온도 구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례라든가 스터디한 내용을 카페에 한번 PPT로 작성을 해서 보통 막 10장에서 한 20장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만들어서 카페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마치도록 합니다.